오늘 한미특수교육센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K세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김지연이라고 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웨비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센터는 미국의 한인 발달장애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발달장애를 일찍 발견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그룹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능 개발도 하고 사회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 어려우시죠? 힘드신 부모님들께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가 양육 스트레스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의 행동이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챌린징 비헤이비어, 다루기 힘든 행동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윤여광 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윤여광 박사님은 아동심리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행동치료 전문가 BCBA이기도 하십니다. 그동안 발달장애나 정서 행동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하고 계속 일해 오셨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패런팅 코칭, 또 ABA 컨설팅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의 행동 문제에 초점을 두고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는 시간이 될 텐데요. 아주 실질적인 꿀팁들과 함께 동시에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성찰도 함께 나누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평소에 좀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했던 이슈들,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꼭 질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여광 박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윤여광입니다. 네, 어저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어저께 강의에 이어서 제가 자녀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자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육 스트레스라고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행동으로부터 부모의 어떤 감정이 영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이렇고요. 그리고 네, 제 이력은 아까 전에 우리 지연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치료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하고 부모님들을 만나서 치료를 진행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이렇게 적용되고 그리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녀의 행동과 부모의 감정 변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제 극복하는 실제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자녀의 그 행동이 사라져야지 부모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 행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고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제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하나하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데 옆에 혹시 펜하고 종이를 같이 두시면서 이렇게 좀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인 상황과 예와 다양한 표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알게 되셔서 좋을 텐데, 이렇게 각자 자녀의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목사님, 사람, 잠깐 지금 쉐어한 화면의 가운데 무슨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걸 예, 예. 됐네요. 창이? 됐어요. 네. 됐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고, 불편한 감정과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자꾸 맞이하게 되면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녀의 행동에 따른 부모의 감정 변화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부터 부모가 어떻게 불편감을 느끼고 그 불편감을 느끼는 과정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쭉 이야기해 볼 테니까 머릿속에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그리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이 이제 문제 행동 혹은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꼭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특정한 행동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딱 불편감을 느끼는 그 행동 있잖아요. 그걸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서 이 과정을 좀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상 중에서 자녀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그 특정한 행동이 뭐 때를 쓴다든지 아니면 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죠. 그 나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그 행동을 탁 했을 때 부모는 처음 그 행동을 딱 보는 순간, 목격하는 순간 마음의 불편감이 딱 올라와요. 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짜증나, 쟤는 또 왜 저래,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박남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인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각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인생 너무 힘들어, 자녀 키우는 건, 애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해결되지가 않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적인 요인들이 서로 엉키고 이렇게 엉켜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현상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잘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진짜 나한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걸 집어내서 그걸 해결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그 행동을 딱 목격하는 순간, 보는 순간 확 이렇게 마음의 불편감이 와요. 이 시점에서의 감정의 변화는 막 화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뭐야 또야? 또 저래? 혹은 창피해. 만약에 공공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뭐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고 진짜 힘들다. 그냥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이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동을 중지하는 과정. 이 중지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만해, 멈춰 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 행동을 그치게 하는 그 과정을 중재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재 과정 중에서 엄마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언성이 자꾸 높아져야 되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좌절과 낙담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결국에 이제 막 실갱을 했는데 큰 소리를 치고서야 아이가 잠잠해졌어요. 그럼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이미 났죠. 그리고 맨날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은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너무 화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순차적으로 벌어지고 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키기도 하고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앞에 느꼈던 감정을 맨 뒤에 다시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부모님들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각 상황과 각 환경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뭘 느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감정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왔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불편감을 느끼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중재 과정을 위한 요인 구분이 필요해요. 어저께 이제 저희 박남규 박사님께서 부모님 요인과 아동 요인과 그리고 환경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강의하고 제 지금 오늘 강의가 이렇게 이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환경은 실은 조금 이렇게 놔두고 오늘은 이제 중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 요인과 그리고 부모의 요인, 부모의 반응, 특별히 감정적, 정서적 반응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자녀의 행동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머릿속에 공식으로 넣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이럴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또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을 때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그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짜증나. 이럴 때 있죠. 근데 이럴 때 실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좋아하거나 누굴 싫어하거나 어떤 상황이 불편하거나 어떤 상황이 좋거나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단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우리의 내면 깊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의 불편감이 확 더 커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요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혹시 어머님들, 부모님들 유령의 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신의 집? 왜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령의 집, 귀신의 집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가 되게 어두컴컴하고 거기서 주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무섭지만 뭐가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좀 단순하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의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이 주는 어떤 무서움과 내가 앞의 일을 예측하지 못해서 오는 불안함과 공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유령의 집은 무섭고 귀신의 집은 깜짝 놀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구분돼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의 감정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 유령의 집을 설계한 설계자라고 생각했을 때 설계자는 어떤 타이밍에 뭐가 나오는지 가장 잘 알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문을 열고 5발자국 딱 들어가면 위에서 연기가 확 나오고 뭐 그 2발자국 더 가면 귀신이 확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설계한 설계자가 그 유령의 집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유령의 집을 들어갔을 때 그 주변 환경과 어둡고 상황이 주는 무서움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운 일은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첫 시작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혹은 문제 행동을 중지하는 그 순간 혹은 자녀하고 관계하는 그 순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면 내가 겪는 심리적 불편감들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는 거. 네.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 요인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문제행동별 치료 사례집 및 부모교육 사이버 프로그램이라고 그 발달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그 연구의 이 자료에서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실은 장애나 비장애나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그 제가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무려 16가지의 다양한 우리 그 부모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인 거죠. 네. 장애하고 비장애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요거 표를 한번 보시고 그 내가 일상에서 내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자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 두세 가지를 좀 선택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기, 그다음 뭐 울기, 물건 던지기, 남을 때리기,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 만지기, 말할 때 도망가기, 그리고 반향어, 요거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책이나 종이 찢기, 말하기 거부, 물기, 꼬집기 등 맨 밑에 욕하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 두세 가지, 너무 많이 또 어렵고 너무 많이도 선택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 이 두세 가지는 내가 꼭 좀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서부터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두세 가지 행동을 좀 찾으시고 옆에다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강의를 이렇게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한번 잠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행동을 하는데 그 다양한 행동들 중에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행동, 나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행동, 이 행동은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행동 두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르셨죠? 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녀를 키우면 저도 역시 이 중에 있거든요. 네.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 행동을 찾으시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제 시작할 건 뭐냐면, 그 행동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 행동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 행동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원인 및 기능 파악하기. 이게 뭐냐면, 행동의 기능, 제가 이제 ABA 전문가잖아요. BCBA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런 행동 중재에 관련된 거는 실은 ABA 이론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부분 많이 이제 문제 행동 중재에 대해서 가장 성과도 많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가장 이렇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잘 중재됐다라고 말하는 연구 결과도 ABA에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요 용어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전에 ABA에서는 이걸 행동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동의 기능을 파악해야 된다. 행동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과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기능은 행동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이유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능은 그 중간에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기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냥 크게 생각할 때는 행동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인지에 대해서 행동의 기능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해야 돼요.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을 파악해야지 그 원인을 없애면 그 행동은 없어진다고 보는 게 이 ABA 이론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진짜 자녀한테 그 보기 싫은 그 행동, 그 있잖아요. 그 행동의 기능, 그 행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얻는 결과를 없애면 그 행동이 그냥 사라진다라고 보는 게 이 ABA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렇고 물론 실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행동의 기능을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기능은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 행동의 결과로서 자녀가 무엇을 얻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뒤에서 이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래서 행동의 기능은 단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두세 가지로 복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일 경우, 행동의 기능이 그냥 단순히 하나일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문제가 쉬워요. 그 기능 하나만 살짝 제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두세 개일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하지만 복합적으로 이런 기능일지라도 핵심 기능,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 기능만 이렇게 잘 찾아내서 없애줘도 그 행동의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 행동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행동의 원인 및 기능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찾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아마 ABA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충분히 이게 다 아시는 거일 거예요. 이 ABA는 상황을, 우리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A, B, C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는 antecedent, 그 앞에 있는 선행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B는 behavior, 행동을 얘기하고, C는 consequence, 결과를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자녀가 무엇을 얻든지 혹은 무엇을 피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아이의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발달장애 아동들 중에 이제 약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시킬 때 과제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거 따라 써, 이거 따라 그려 시켰는데 그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선행 사건은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녀의 행동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기일 수 있고, 울기일 수 있고, 물건 던지기일 수 있고, 때리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거 과제 해봐, 이거 그려봐. 근데 여기 가면 앉아있다. 이 과제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소리 지르고 울어요. 혹은 얘를 잡아서 팍 찢어요. 혹은 잡아서 집어 던져요. 그럼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모면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몇 번 반복하면 선생님이 야, 너 하지 마. 예, 그만해. 저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뒤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데, 이 손을 들고 서 있는 것보다 이 과제하는 게 더 싫다면, 만약에 손을 들고 있는 게 더 싫으면 이 아이의 행동 기능은 실패한 거지만, 만약에 손을 들고 있는 것보다 과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싫다면 이 아이는 성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행동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아이가 원하던 목적이었다면 그 행동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울고 막 집어 던져갖고 아이가 뒤에 가갖고 손 들고 서 있고, 혹은 뭐 뒤에 가고 서 있고 과제를 아예 안 하게 됐어요. 그럼 아이는 계속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과제를 회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선생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쟤는 안 돼요. 쟤는 못 시켜요.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 아이는 뭘 획득하냐면 강력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얻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본인이 하기 싫은 것만 있으면 그냥 거기다 대고 막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딱 머릿속에 인식되는 거거든요. 쟤는 울고 이걸 도저히 못할래 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근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고 이 표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선택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물기, 뭐 때리기, 던지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앞에 어떤 선행 사건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뒤에는 그 아이가 무엇을 얻었는지
혹은 무엇을 회피하였는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영상 보여달라고 막 난리치고 떼쓰는 거. 그리고 뭐 먹을 거 달라고 막 하는 거. 혹은 뭐 마트 가갖고 나 저거 사내라고 막 뒤집어져갖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 그런 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문제 행동이고, 두 번째는 씻기 싫어서, 양치하기 싫어서 막 네, 난리치는 거. 그런 게 이제 회피하기 위한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 행동을 통한 결과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의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걸 아이가 얻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 행동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강력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되게 약해, 그러면 실은 쉽게 그 행동은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하게 나오는 행동이라면 실은 그 행동을 바꿔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여기에 이제 문제 행동, 우리가 말하는 도전적 행동, 우리가 바꾸고 싶은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는 행동, 때리는 행동이라든지, 언제부터 했는지, 그래서 뭐 몇 세부터 했는지, 혹은 뭐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는지, 어리집 가면서부터 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했는지, 누구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나는지.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전혀 안 나타나다가 어린이집만 가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정반대로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엄마 아빠한테만 나타나는 경우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 괜찮은데 조부모님들한테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기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가정에선지, 집에선지, 어린이집인지, 혹은 차에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약하게 나타나는지, 크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 왜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무엇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이걸 우선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검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부모 요인입니다. 네. 앞에 이제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까지 진행하셨으면은 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을 우리 각자 자신이죠. 좀 파악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 과정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심리적 흐름 과정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 감정을 꽝 하고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모님들이 아까 전에 선택하셨던 자녀의 3가지 행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각 행동들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 중에서 부모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짜증나, 화나, 이런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하기에는 너무 실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복잡해요. 만약에 그렇게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표현될 거였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감정이 여러 가지가 뒤엉켰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크다고 느끼는 거지, 단순히 화나, 이 한마디로 우리의 감정이 정리될 것 같았으면 그 화나는 것만 좀 지나면, 실은 화나는 거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1시간, 2시간 이 상태로 있을 수 없거든요. 이 앵거라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30분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실은 30분 지나면 그냥 쿨해지고 와 행복해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편안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감정들이 엉켜 있어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여운이 남고 계속 메아리처럼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울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언어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감정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죠. 부모님들께서 느끼시는 게 당혹감일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라는 당혹감일 수 있고, 그 다음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이라고도 얘기하죠. 얘 왜 이래? 창피해. 지금 여기서 이게 뭐야? 지금 내 얼굴에 지금 똥칠을 하고 있어. 진짜 빨리 도망가고 싶어. 이런 부끄러움.
그다음에 좌절감. 안 되나 보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좌절감, 우울감. 슬프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아, 짜증.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유, 진짜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짜증. 그리고 이 짜증이 좀 더 심해지면, 이야, 우리 잘 아니죠. 예, 여기 모이신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분노. 예, 우리 영화 속에서 가끔 보죠. 이야 하는 이 분노. 그리고 걱정, 불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 딸,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내가 잘 클 수 있을까? 커서는 어떻게 잘 될까? 걱정, 불안. 실은 뒤에 공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실은 제가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6, 7가지의 감정이에요. 얘네들만 뒤엉켜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복잡한데 이걸 그냥, 짜증나, 화나. 이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모님들께서 이 감정들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감정들을 대충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이거를, 표안에다 갖고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내 케이스 안에서,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1, 2, 3은 아까 전에 저희가 선택했던 그 행동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의 행동 1에 뭐, 울며 소리 지르기, 아니면 때리기, 뭐 꼬집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때 그 장면을 딱 처음 본 순간 떠오르는 생각. 네. 그때 딱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그 생각을 여기에다 적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드리고 표하고 하는 과정은 제 박사 때 전공이 심리치료학이었잖아요. 실은 심리치료의 과정인 거예요. 심리치료 중에서 이제 인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이렇게 표로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 과정을 진짜 일일이 이렇게 적으시면서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다 이렇게 기다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표를 보시고 나중에라도 따로 적으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딱 그때 순간 번뜩 떠오르는 생각. 창피해. 왜 또 저래? 짜증나. 무엇이든지 생각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유발한 감정. 그래서 실은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쟤 왜 또 저래? 혹은 왜 저래 창피해? 그러면 이게 수치심일 수 있고 분노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한숨이다. 그러면 낙담, 좌절일 수 있죠. 혹은 뭐 슬프다. 진짜 난 왜 이러냐. 이게 만약에 떠오르는 생각이었다면 그 밑에는 우울,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렇게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는 부모의 반응 및 행동. 그렇게까지 감정을 생각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행동이 나갈 거거든요. 그만해! 멈춰! 혹은 아유!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구분해서 적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진짜 부모님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실은 요 3가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한 1, 2초 사이에 그냥 빵! 하고 딱 나와요. 그래서 실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그냥 제가 문제가 있어요.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한 게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그 힘이 가장 강력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행동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멈추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감정이 촉발되는 지점, 그 다음에 의식, 생각의 흐름, 감정 변화, 증폭의 과정을 조금 알아채셔서 그걸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셔야지 그게 조금 파워가 좀 더 작아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감정은 그 과거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녀 요인과 부모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 행동은 꼭 중재를 해서 바꿔야 되냐?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 행동 꼭 바꿔야 되나요? 이 행동, 이거 꼭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 또는 또래, 다른 분들,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과 피해가 간다면, 가령 대표적인 공격적 행동이죠. 물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받는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건 반드시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동행동 같은 거, 이렇게 뭐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상동행동을 하잖아요. 손을 움직인다든지 몸을 흔든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실은 선택이에요. 상동행동은 실은 남한테 피해가 주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근데 부모님이 너무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행동 중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요. 절대로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행동이 굳어진 지 오래되었다면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작한다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한번 전략들과 행동 다루는 그 과정을 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초반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그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파악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영상에 나온 예시 이 친구를 보면은 실은 그동안 자기 주장, 요구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언니보다 내가 먼저 하려고 했고, 내가 모든 걸 먼저 다 차지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요구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뭔가 부모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구와 관심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었고, 두 번째, 그 행동의 기능을 제거하기인데, 아까 전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같이 방에 들어가서 그 요구를 차단했죠. 뭔가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이가 완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다 철저하게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에 순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다음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화받는 그 기능, 엄마 아빠한테 요구한 걸 그 받는 걸 차단한 거죠. 차단하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중재하는 과정에 딱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거친 반응들을 막 보였잖아요. 막 때리고 막 하고 그런 것들. 거기에 이제 동요하지 않는 그런 게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감정 조절을 돕고, 그 다음에 적절한 표현을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걸 실제로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활동 및 대안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에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거는 아빠, 엄마가 들어줄 수 없어. 이걸로 해야 돼. 라고 대안 활동 및 대안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아이가 우리 수능했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가고 또 위로받기 하고,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과정을 하나씩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자녀의 행동 기능 파악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보통 ABA에서 얘기하는 행동 기능이 5가지예요. 그 행동을 하는 그 행동 기능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동하는 근본 목적이자 이유, 원인, 왜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그 행동의 기능인데, 첫 번째, 요구를 위해서 문제 행동을 많이 해요. 요구, 뭔가 달라고, 뭐 게임을 시켜달라고,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간식을 달라고, 뭐 마트에서 저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니면 네, 이런 요구의 기능으로 문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한 문제 행동은 그 요구가 얻어지면 그 문제 행동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제 또는 활동 회피를 위한 문제 행동.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면 공부나 숙제 시키려고 할 때 죽어도 안 해요. 문제 행동을 하고 아예 상황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활동을 회피하게 돼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뭐 양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씻는 거라든지 이거 안 하려고 문제 행동하는 애들도 꽤 되죠. 그리고 또 뭐 엄마 아빠 어디 나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을 때 문제 행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구하고 과제, 활동, 회피 이런 있고 그다음 또 많이 있는 게 뭐냐면 관심 얻으려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왜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관심을 안 가져줄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 아이가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되게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 쳐다봐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관심을 얻으려고. 그다음 이 네 번째는 그 발달장애 아동들하고 이제 연관이 많은데 자기 자극, 상동 행동 같은 거. 네, 자기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서 그 감각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기타 원인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또한 그 반응하는 문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특정한 자극 반응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의학적인 질병적인 원인으로 뭐 배가 많이 안 좋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5가지 범주 안에 모든 문제 행동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요구하고 과제 회피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좀 파악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행동의 기능을 제거해야 돼요. 뭐냐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자녀가 뭔가를 얻고 혹은 뭔가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 행동은 C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딱 막히는 순간 B 행동을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기능을 막는 거. 그래서 끝까지 한 번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면은 문제 행동 중지할 때는 적어도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시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난리가 나죠. 막 물건 집어 던질 수 있고, 막 이렇게, 아까 전 우리 그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때 좀 필요하면은, 이렇게 아이를 좀 잡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친 반응이 막 나올 때, 네, 우리가 이제 그때 실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같이 화를 내게 돼요. 같이 거기에 막 조용히 해! 막.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그 아빠 보셨죠? 덤덤하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일로 와. 여기서 이거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걸 해내야지 그 과정이 이어져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처음에 아이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당황을 해요. 뭐지? 항상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 아빠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황하죠. 그 다음에 짜증을 내요. 아 진짜 해내라고 빨리 달라고 이랬는데 안 통하죠? 그럼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막 난리. 예. 근데 화를 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노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내다 보면 좌절을 해요. 아씨,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낙담을 하게 돼요. 마지막엔 네, 알겠어요. 포기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대안을 선택해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아이가 그 과정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이가 반드시 겪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네, 문제 행동을 안 하고 올바른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비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말을 다 잘하고 그 상황을 잘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대안을 알려줘야 돼요. 감정 표현을 돕고 그다음에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행동하면 원하는 걸 받을 수 없어. 혹은 그런 행동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 올바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이 말을 해주면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당황에서 포기 과정까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은 이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고 이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야지 그 행동이 사라지고 올바른 행동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세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대신에 말을 사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그 버티고 있을 때 또 하나 아이하고 부모를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안 활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포기하고 좀 이렇게 낙담하는 그 뒤에 과정, 분노를 지나서 좌절, 낙담, 이제 포기 과정으로 갈 때 대안을 제시해주면 이 과정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이가 떼써갖고 얻어내는 강화물 말고 부모가 만든 틀 안에서 부모의 권위로 이거는 안 되지만 대신 너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불가능하지만 대신 이거는 아빠가, 엄마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적절한 표현법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이걸 요구하면 아빠가 들어줄 수 있어. 엄마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아이가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그 권위, 부모가 말하는 그 권위 안에, 부모가 만든 그 가족의 그 규칙과 권위 안에 순응하고 따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또 칭찬과 강화물을 제공하게 돼요. 조금 힘들었지만 너무 잘했어. 이제 원하는 걸 해도 돼. 혹은 엄마랑 혹은 아빠랑 같이 이거 하자. 힘들었지. 이러면서 조금 더 아이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지금 아이의 바뀐 그 대안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강화해주고 그 행동이 옳은 거고 이제부터는 그 행동으로 엄마 아빠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어떤 대응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맞다라고 인식될 만큼.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배움은 실제적인 경험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장난 자판기 이제 보면은 그 밴딩 머신 같은 거 이제 돈 넣잖아요. 근데 돈 넣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막 치면서 왜 안 나와? 하겠죠. 근데 이걸 한 2번, 3번 넣는데 계속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넣는 대신 돈을 안 넣고 주변에 다른 마켓이 있는지를 찾겠죠.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이 부모님들이 쉽지 않고 힘드시겠지만 반복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이드하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ABA 중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ABA는 행동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어떤 원리와 이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ABA가 강아지 훈련시킨다라는 생각,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 아이를 강아지처럼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도구를 찾아낸 게 이 ABA라는 거예요. 단지 강아지 조련하는데 이 ABA 원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ABA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고 ABA는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결과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A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불편하시든지 혹은 ABA 방식이 저는 이게 철학이거든요. 양육 철학 가치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또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굳이 ABA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내가 과거에 많은 방법들을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이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ABA에서 말하는 방법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ABA를 사용하시는 거, ABA에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의 과정을 잘 지나가기만 하면 실은 문제 행동은
이론상 없어져요. 이론상 없어져요. 근데 이게 잘 안 없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도와줄 만한 또 다른 이렇게 전략들을 좀 한 3가지 정도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정 조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도 가장 어렵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장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론은 다 잘 배워가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심리치료와 상담의 중재 과정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대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조금 미흡하고 아직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이건 너무 잘 먹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기술을 하는데 잘 안 먹혀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렇게 적용시킬 때 뭐 여러 가지 뭐 디렉션 순서라든지 뭐 하는 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에너지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감정 조절에 서툴러서 그 중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렇게 차분히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부모도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부모 표정이 이미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야, 그만하라고. 이쯤 하면 됐잖아.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실은 앞에 들었던 노력이 숲으로 막 돌아가려고 해요. 안 돼요. 빨리 잡아야 돼. 다시. 포커페이스. 정신 차려. 다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다려. 그렇게 하면 아빠 해줄 수 없어.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고 혹은 뭐 자녀의 문제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행동을 중재할 때 첫째, 실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뭐냐면 부모의 감정 조절. 내가 자녀의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이 감정 조절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선생님?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참되, 우리 부모님들은 성인이시잖아요. 다른 곳에 나가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문제 행동을 중지하는 그 순간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에 감정을 증폭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또다시 좀 차분한 상태에서 다시 오셔서 또 비슷한 상황에 자녀를 맞이하시고 문제 행동을 중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감정 조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 제시예요. ABA의 꽃은 실은 강화예요. 강화. reinforcement, reward. 강화에서 시작해서 강화에서 끝난다라고 얘기해도 말이 아닐 정도로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강화물인 거예요. 그래서 강화물을 저희 ABA 치료사들은 강화물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 뭐 초콜릿, 야, 초콜릿 여기 초콜릿 이러시면 안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위계를 어느 정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동영상, 뭐 M&M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중간 스펙트럼에 뭐 게임, 치토스, 캐러멀, 그 다음에 캔디, 트램폴린, 음악, 뭐 센소리 토이,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싫어하지는 않는 거. 막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 하자고 하면 그래도 싫어하지는 않는 것들을 몇 개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만 해도 한 7, 8개가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각 부모님들 머릿속 안에 자녀를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 강화물이 이 정도는 있어요. 최소. 보통은 한 10개 넘게를 갖고 있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쓸 카드가 많아야지 아이를 중재할 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아이를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 그래서 많은 강화물을 확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상황에 대한 대비. 그래서 중재 과정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다 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그 상황에 중재자가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강화물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전개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 문제 행동의 과정이 전혀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첫 번째, 당황하지 않기. 그리고 만약에 문제 행동을 중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가 아닌 장소를 이동하기. 이쪽으로 따라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리고 단호한 태도 지속하기. 아니야. 아빠는 그렇게 표현하면 아빠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해. 다시 주세요라고 얘기해. 조금 더 친절하게. 뭐 이렇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아이가 좀 그 분노의 과정을 지나서 이렇게 좌절로 넘어가고 적응하고 수능하려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때? 대신 이거 할 수 있어. 이걸로 해볼까? 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실갱이하거든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갱하는데 그 상황을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가 아빠의 말에, 엄마의 말에 수능에서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 상황은 너가 수능해야지 끝나.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1시간이 됐던, 때로는 제가 2시간 넘어가는 아이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때로는 진짜 문제 행동이 강력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상황이 지나가야지 그 다음부터 시간이 줄어요. 제가 제 딸들을 이렇게 중재할 때 보면은 처음에 제 딸도 거의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40분, 30분, 나중에는 10분 이내에 다 끝나요. 아이가 막 감정이 막 폭발로 막 올라오죠?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절하고 나면은 이거 어때? 라고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잘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머릿속에 다 요 상황을 넣고 계셔야 돼요. 첫째, 당황하지 않기. 두 번째, 중재를 할 거면 장소를 이동하기. 세 번째, 단호한 태도의 지속. 그다음에 이 지속하고 계속 가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수능하려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기. 그 전에 대안을 제시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미 감정이 막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걸로 넘어가면 되고 칭찬해주면 되고, 왜냐면 부모의 권위에 순응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버텨요? 그러면 기다리면 될 때까지. 요 과정을 지속하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디렉션이고, 그 다음에 유용한 도구들을 몇 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타이머. 저희도 그 한창 아이들하고 이제 있을 때 썼었는데 너무 유용해요. 특히 이런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 남은 시간이 보이는 타이머를 쓰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한테 지금 얼마 남았다라고 시간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es, no 시그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고, 빨간색이 되면은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아동들이 이제 그 비주얼 러너예요. 시각으로 이제 그 많이 배우고 시각적 자극에 되게 이제 뭐랄까 잘 반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yes or no 시그널 페이퍼를 씁니다. 그래서 초록색일 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보다 하지마, 그만해보다 이거 딱 넘겨주면서 이제 이거 하는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잘 말을 안 듣죠. 이거 보여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규칙이 아직 수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을 배우려면 앞에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먹힙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시각 스케줄표로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장이든 비장이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에는 뭐가 있고 몇 시에는 뭐가 있고, 애들 보통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데이케어 어딜 가든지 대부분 다 이렇게 데일리 루틴이 있으니까 이런 스케줄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뭔가 시키셔야 될 일이 있을 때 투두리스트를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가령 얘는 양치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옷 벗어놓는 거, 아니면 씻는 거, 이런 것들 투두리스트에 딱딱딱 놓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서 붙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드린 이 선물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
약간 센소리 토이예요. 그래서 팝잇 요즘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되게 다양한 팝잇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눌러가면서 이렇게 단순한 활동을 하면서 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다음 네, 저도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게 그 리퀴드 모션 타이머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시계처럼 이렇게 시간을 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재보니까 한 2분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타이머를 아까 전에 그 타임 타이머하고 비슷하게 요걸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요것도 차분하게 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불멍, 물멍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패턴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복잡해진 것들을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차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퀴지볼 아시셨죠? 화나고 짜증나실 때 으아, 우리의 그 분노하고 우리의 짜증나고 이런 에너지들이 외부로 분출이 돼야 돼요. 그 감정은 일종의 가스와 되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잘 모르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점점점 여기 쌓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어떤 트리거가 탁 왔을 때 뽕 하고 터지거든요. 근데 그게 터지기 전에 빨리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감정을 내보내줘야 돼요. 그 감정을 내보내주는 과정이 이런 스퀴지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팝잇을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이걸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문제가 발달장애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애로 인해서 발달이 더디고 어떤 늦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감정적 반응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서툴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문제 행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발달이 조금 더딘 친구들,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아니어도 발달이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언어가 좀 늦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바깥으로 표현해서 해소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과격한 행동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를 찾았다면 그 이유, 그 원인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실제적인 방법과 노력들로 네,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단 한 번에 짠 하고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육아, 양육 팁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고, 어떤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이 쌓여진 시간과 에너지와 그동안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지만이 그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시고 생각이 복잡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자녀의 행동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 모든 과정이 실은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를 돕기 위한 과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나씩 사용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Q&A 궁금한 점들,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팁들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Q&A 창에 질문 계속 올려주시는 대로 제가 전달하도록 할게요. 먼저 초반에 박사님이 아이의 행동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네. 올라온 질문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얻는 게 없을 경우도 있지 않은지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신 게 네. 다쳐서 아픈데
네. 막 화를 내고 뭔가 부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음.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케이. 다쳐서 아픈데 화를 내신다고요? 아, 화를 내는 상황. 아이가 화를 낸다는 것 같아요. 어. 막 뭘 부시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왜냐면, 이거는 감정적,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발달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딱 그 인지적인 부분, 지능과 관련된 부분이요. 정서를 느끼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장애는 오직, 인지적인 기능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아이가 막 우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가다가 어디에 꽝 쪄서 너무 아파.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리고 당혹스럽고, 그래서 막 여기가 막 아파 욱신욱신 거릴 때, 그럴 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그냥 감정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과해서 막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그렇다? 엄마가 위로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실은 물리적인 충격, 피지컬한 신체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이 뭐랄까,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좀 따뜻한 위로가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위로를 해줘도 신체적 고통이 여전하면은, 이렇게 약간 몸을 과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막 여기가 막 찢어졌다, 뭐 여기가 크게 막 다쳤다 그러면은, 아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통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문제 행동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행동으로 가는 게 뭘 집어 던진다든지 아프다고 해서 뭘 이렇게 집어 던진다? 이거는 문제 행동으로 보고 이거는 중재를 해야겠죠. 음, 음. 음, 모든 음, 부정적인 행동에 다 꼭 목적이나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음.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그쵸. 있다. 그런 감정적인 것인 반응인 거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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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혹시 더 어, 이게 해소가 안 됐으면 더 이렇게 네, 추가 질문 다시 추가 질문 올려주시고요. 네. 7살 음, ASDI라고 하는데요. 아기 네, 때부터 구강 센서리 추구가 좀 있어서 음, 물건들을 입에 넣고 씹고 이랬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줄도 음, 씹고 모든 장난감, 연필, 지우개 다 입에 넣고 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우개나 플레이도우 같이 말랑거리는 물건들은 삼키기도 한다고. 음, 그래서 최근에는 또 손톱을 깨물고 음,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센서리 추위를 주기도 하셨는데, 또 그걸 씹는 거에 너무 몰두하고, 그래서 음, 그게 금방 부서질 정도로, 그래서 음. 이런 이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약간 일종의 어떤 감각 추구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이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 얻고 뭔가 회피하고가 아니고 이 음, 행동 자체가 즐거움이기 음, 때문에 이 행동을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어머님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안전한 걸 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첫 번째일 수 있고, 그다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을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이 즐거움을 막 내가 느끼고 있는데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오늘부터 못 해.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수준에서 이 아이의 기능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면 이 튜잉하는 거 수준에 어느 정도 비슷한 다른 대안 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논다든지, 좀 가장 건설적인 거는 운동하고 밖에 나가서 신체 활동하는 게 가장 건설적인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께 되게 발달장애 아동들, 청소년들, 그리고 비장애 친구들한테도 늘 많이 얘기하는 게, 운동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은. 놀이터하고 뛰어놀고 플레이짐 같은 데 가는 거. 왜냐면 놀면 우선은 신체적 그 에너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내려간다라는 건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문제행동도 힘이 있어야지 합니다. 하루 종일 굶고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으면 문제행동 없어요. 근데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쪽으로 해서, 뛰어노는 쪽으로 해서 다른 대안 광화물을 반드시 찾으셔야지 실은 이런 감각 추구를 하는 문제행동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리고 이게 큰 즐거움이라면 완전히 당장 멈출 수는 없고,
조금 더 안전한 것, 씹을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주시고, 대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시간을 뭐 평상시에 1시간 하던 걸 30분이나 하고 40분을 줄인다. 그럼 나머지 20분을 다른 즐거운, 아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으로 가이드를 하셔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안 강화물을 찾아야 된다고. 저희 ABA 치료사들도 기본적으로 강화물을 한 10개 정도를 찾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가 계속하면은 나중에 물려요. 그럼 이거 못 쓰게 되면 또 다른 거 계속 찾아갖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워킹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뭔가 대안이 많아야 돼요.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대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탈 이슈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네. 마침 지금 강화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예도 들어주셨어요. 근데 질문 중에 음식을 강화로 사용하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강화로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초콜릿이나 캐러멜이나 캔디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가 치아가 썩잖아요. 그럼 치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물이 강화가 될 땐 그 음식물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될 때, 건강에 영향을 줄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소화 당뇨를 앓고 있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왕이면 적게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저 예전에 그 ABA 치료 한창 할 때 이렇게 마이쮸를 있잖아요. 마이쮸가 요만해요. 보이시나요? 손가락 한 마디만 한데 이거를 8등분, 10등분을 해요. 그래서 강화물을 쓰기 위해서 8등분, 10등분을 해서 그 하나씩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물 강화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너무 막 그것만 먹는다.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는다.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물 강화물을 쓰는 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식물 강화물을 안 쓰면은 다른 걸로 그걸 다 커버해야 되는데 그걸 찾기에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음식물 강화물 두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식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은 중학생이 되는 아이인데 화가 났을 때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요. 자학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는데 적절한 표현을 가르치고 일관되게 어머님이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자기 조절과 감정 조절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경우예요. 네, 이건 실은 장애 비장애를 가리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비장애인데도 자해행동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또 한국에 있을 때 자해행동하는 친구들 이렇게 케이스 상담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만약에 중학생 이제 올라간다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행동이 몸에 많이 배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꽤 오래 걸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아까 전에 보셨던 비디오 보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가장 덜 아프게 배우고 가장 쉽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아이는 한국 나이로 보면 한 4~5살 정도 돼 보이는데 그때도 실은 되게 막 애가 막 반항도 심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배워야지, 그때 자기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나중에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하려면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조절,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 화가 막 올라왔을 때 이거를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 필요하다면은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꽉 쥐고 있는다든지. 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인 행동이 안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적인 행동이 나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좀 이렇게 캄다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내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외부 활동 너무 좋고, 뛰어노는 활동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낮은 폭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조절하면 감정 조절하는 연습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찾으라는 거 이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드럼 같은 거 연주 있잖아요. 드럼 플레이 같은 거. 주먹을 가지고 사람의 화난다고 주먹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치면 범죄가 되는데 주먹을 가지고 북을 치면 연주가 돼요. 좀 웃기지만 네, 그 되게 행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되게 중요성을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기 연주 같은 거, 타악기 연주 같은 거, 혹은 뭐 태권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좋게 분출시키는 데 되게 이제 도움이 되고 이거는 올라온 감정을 바깥으로 내쏟는데 내보내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기 개인 차원의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다든지 뭐 있죠? 이런 거 좀 평상시에 좀 차분하게 되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감정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한 번에 팍 1에서 10을 찍기도 하지만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정이 올라가는 과정을 빨리 알아채면은 10에 가기 전에 한 5, 4쯤 갔을 때 얘 다시 끄집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쉽지 않고 어쩌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오랫동안 이게 굳어져 왔고 제가 아까 전에 행동의 고착화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이렇게 그 상황에게 비춰봤을 때 만약에 언제부터를 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뭐 모든 상황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 행동이 많이 몸에 굳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 역시 또 감정적인 반응이 너무 어그레시브해서 아마 학교에서도 좀 트러블이 있었던가 봐요. 학교에서 아이를 픽업해 가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셨다는데 본인도 조절이 안 된다라고 네. 했대요. 갑자기 네. 분노가 확 네. 솟구쳐 올라올 때 얘기한 것 네. 같아요. 명확해요. 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그러니까 그나마 이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이분 케이스가 그러니까 장애 아동인지 비장애 아동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쨌든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행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아이가 이제 표현하는 게 서툰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하이 펑셔닝 ASD인데, 아스퍼거라고 네.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현하는 게 서툰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한 번에 0에서부터 10에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지라도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노트하는 게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뭐 때문에 짜증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조절이 그냥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우울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뭐 부끄러움을 느꼈다든지 분명히 그 중간에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고 그 감정들이 유발되게 된 또 다른 상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과 함께 봐야 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의 수위가 이미 10까지 치고 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통해서 감정 수준을 낮춰주고 감정이 낮은 상태에서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요. 지금 우리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은 감정 조절 훈련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 조절 훈련이 안 돼 있는 케이스인데 갑자기 감정 조절을 완벽하게 한다? 죄송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 그게 된다면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는 자기 안에 너무 긍정적인 동기가 커져갖고 그걸 압도해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를 느껴서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를 느껴서 그 행동조차 못하게 되든지 이 두 케이스가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감정 조절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일상 스트레스를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화난다, 짜증난다가 아니고 그 중간에 가는 그 과정, 순차적인 과정을 조금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 앞에서 이게 한 5 정도 찼다.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불쾌하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만 더 가면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게 훈련이 돼야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혹시 만약에 그 ABA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ABA 테라피스트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정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감정 조절도 이런 ABA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일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감정 조절 및 적절한 자기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ABA 테라피스트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걸 만약에 혹시 이제 그 ABA 테라피스트가 갖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어떤 그 경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좀 같이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드리는 추천이 뭐냐면 ABA 테라피스트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으셔도 안 돼요. 왜냐면 아이가 결국에 가정 안에서 다양한 상황을 겪고 학교 안에서도 겪고 그다음에 치료 안에서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ABA 테라피스트하고 어머니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이가 가장 그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들을 이렇게 함께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ABA 테라피스트는 아이를 지금 맡았기 때문에 정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런 상황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 저렇고 그러면 AB 테라피스트가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저런 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께서 한번 해보시고 아이랑 같이 해보고 이거는 이런 부분은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됩니다. 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다 보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지나야지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미 이 정도 나이에 대해서 감정 조절이나 자기 조절하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애나 비장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과거 한국에 있을 때 아동 청소년 상담할 때 보면은 뭐 자해하는 친구나 뭐 어떤 이렇게 이런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거예요.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막 앓다가 이게 저한테 오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네. 네. 진짜 하루아침에 손쉽게 되는 이슈들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맞습니다. 장기전이 디폴트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의 네. 마음을 어떤 의미에서 여유롭게 지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지치지 않으시는 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따로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가긴 했는데 제가 뭐 마무리 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정말 핵심이랄까요? 부모의 감정 조절이 진짜 키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들의 어떤 힘든 행동, 못마땅한 행동 때문에 부모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확 올라올 때 네. 순간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팁으로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실게요. 우선은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거든. 잠깐만 이 자리를 피할게.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 더 섞으면 반드시 난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이 멘트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도 존중하고 나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냥 아이씨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진짜 아이도 이렇게 막 화가 막 폭발하는 거고 왜냐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도 이제 폭발하는 건데 여기서 최대한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지금 너 그 태도가 엄마 지금 너무 화가 나게 만들어. 지금 엄마가 잠깐만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이따 얘기하자. 그러고 네, 가서 해소하는 거. 왜냐면 그 순간에 이미 여기 머리끝까지 찬 분노를
한 번에 5, 0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아이하고 이렇게 마주선 그 상황에서. 좀 다른 공간이 필요하고, 어저께 우리 박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시간,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호르몬 분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좀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좀 식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 자리를 아이한테 정중하게 요청하고 피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이고, 피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기 방법으로. 네,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과격하게는 아이가 안 들리면 좀 그런가요? 베개에다 판고 네, 이게 실제적으로 네, 왜냐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돼요. 분노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혼자 차분하게 내리는 건 굉장히 거기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 스킬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감정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이도 지키고 나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이한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가 문 따고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서 막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 더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피하라고 얘기해주고, 만약에 끝까지 안 피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화를 한 번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되는 게 좋죠. 왜냐면 아이가 지금 혼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직 인식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세퍼레이트 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오늘 아이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스트레스를 같이 엮어서 Q&A에 하나 더 이렇게 이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서 심리치료도 같이 해야 하나요? 라고. 아까 그 ABA와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심리치료를 같이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분노 조절 문제. 만약에 필요하시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감정 조절 훈련이 이렇게 연습이 안 된 경우에는 심리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노가 한 번에 1에서 10, 0에서 막 8, 9 이렇게 찍는다라는 건 내면에 과거에 어떤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케이스를 못 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급진적으로 반응하는 건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불안이 높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리치료를 동반하는 게 아이의 어떤 감정 조절을 이렇게 낮추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테크닉이 기술이에요. 근데 기술이 잘 먹히려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강의 또 답변해 주느라고 수고해 주신 민영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